사샤의 오디오북 인도 설화 이발사와 귀신들. 돈을 벌지 못해 매일같이 아내의 잔소리에 시달리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바가지를 긁으면서 친정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던 때와 비교를 했습니다. 잔소리에 지친 이발사는 아내가 불평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모을 때까지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다 자기 탓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가난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발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가난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걷다가 지친 이발사는 나무 아래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나무에 사는 귀신은 오랜만에 밥이 굴러 들어왔다며 좋아하면서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녀석을 잡아먹어야겠다. 하지만 귀신은 먼저 한바탕 겁주어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골려주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으며 사람을 겁주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귀신은 귀청이 울릴 정도로 크게 울부짖으며 오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먹어버리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발사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 크게 괴성을 지르며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나 이발사는 사는 것에 너무 지친 나머지 이젠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귀신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혼자 남아 살아가야 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발사는 마음을 고쳐먹고 최소한 아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보 같은 놈. 너 같은 귀신을 내가 몇 명이나 해치웠는지 알기나 해? 이발사는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은 바보 같은 놈이라고 불린 것은 처음이라 속으로 놀라는 한편 자기를 감히 그렇게 부른 사람이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발사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 이 가방에 귀신을 몇 마리나 잡아넣었는지 알면 아까보다 더 크게 후회하게 될 거다. 거울을 들여다본 귀신은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보더니 겁을 먹고 으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녀석이랑 같이 가방에 넣지 마세요. 귀신은 당장 이발사에게 빌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가 100을 셀 동안 금화 100개를 가져오지 않으면 가방에 잡아넣을 거야. 이발사는 짐짓 봐주는 척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황급히 달려가 궁궐금고의 창문 쇠창살 사이를 오가며 금화 100개를 모아 잽싸게 돌아왔습니다. 이발사는 행복감에 젖어 금화 주머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발사의 아내는 이발사보다 더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아내는 곧장 예쁜 옷과 음식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동안 귀신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고 있는 귀신을 보고 친구 귀신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탈출했지 뭐야. 귀신은 친구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무서운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바보야, 그 이발사는 사람에 불과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잡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직접 가서 봐. 그 귀신은 또 한 번 바보 소리를 들은 것에 짜증이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 귀신은 사기꾼 이발사를 크게 한번 놀래주기로 했습니다. 그 귀신은 곧장 이발사의 집으로 가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발사와 아내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걸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게 다 내 친구를 속여서 얻은 음식이란 말이지? 귀신은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처 나무에서 잠자고 있던 새들이 놀라 푸드덕 날아갈 정도였지요. 오, 그 귀신 녀석이 오늘 밤 또 찾아왔군. 이발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 처음에 본 귀신보다 더 크고 오싹하게 생긴 녀석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이발사는 재빨리 거울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나를 겁주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가방에 접어넣은 귀신들을 보라고. 두 번째 귀신 역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또 한 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저를 가방에 잡아넣지 마세요. 내가 100을 셀 동안 금화 1000개를 가져오면 봐주지.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귀신은 금화가 그득히 든 자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왕은 금은보화가 워낙 많아서 그 정도 없어진 것은 눈치도 못 챌 테니 걱정 없었지요. 좋아, 시키는 대로 잘 따랐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어서 사라져. 이발사는 이번에도 봐주는 척 말했습니다. 이발사는 아내에게 자신이 쓴 속임수를 이야기해줬고 이발사의 아내는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칭찬을 눌어놓았습니다. 그거 참 듣기 좋은데. 이발사는 속으로 흐뭇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내한테서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자야 말라. 옛날에 자야나스라는 사제와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 자야말라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야나스는 마을의 잡다한 종교의식을 도맡아 주관했고 자야말라는 석류를 짜서 내다 팔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씨가 따뜻했는데 특히 자야말라는 동물들을 무척 좋아해서 어려운 살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마을의 한 부유한 브라만이 세상을 떴습니다. 자야나스가 장례의식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브라만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그 눈물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아직 시집 못 간 딸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성격까지 까다로워서 시집 보내기가 힘들었거든요. 브라만의 아내는 자야나스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브라만의 아내는 일부러 과장되게 신세를 한탄하고 엉엉 울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딸과 결혼해달라고 자야나스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나머져 죽으면 저 애는 혼자라고요. 브라만의 아내는 이렇게 하소연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자야나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만의 아내는 자야나스가 이미 결혼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고 또 아내인 자야말라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자야나스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만의 아내는 계속 조르면서 거액의 지참금까지 제시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모든 유산은 딸이 물려받는다는 말도 슬쩍 흘렸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린 자야나스는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자야말라는 남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남편은 벌써 으리으리한 저택에 들어가서 새 아내와 살고 있었고 자야말라를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야나스가 새 부인에게 자야말라 혼자서 석류를 짜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좀 도와주자고 간청하자 새 부인은 그럼 자야말라가 가정부로 들어와 살면 되겠다고 대꾸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자야말라는 매일 오후 강가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강의 하루에는 매일 저녁 코끼리 왕이 나와서 물을 마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왕은 어느 날부턴가 물 맛이 짭짤해졌다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왕을 수행하는 다른 코끼리가 강 저쪽에 매일같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네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코끼리 왕은 무슨 사연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코끼리 왕은 자야말라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야말라의 아름다운 고운 심성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그래서 못된 남편과 새 아내는 내버려 두고 자기 왕비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자야말라는 집을 떠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코끼리 왕의 부드러운 설득에 못 이겨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코끼리 왕은 자야말라를 등에 태우고 숲을 가로질러 한참을 걸어갔고 마침내 두루 왕궁에 다다랐습니다. 상아로 만든 왕궁은 햇빛을 받을 때마다 아주 아름답게 반짝거렸습니다. 왕은 끝도 없이 펼쳐진 궁 안뜰에 왕궁의 모든 코끼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새 왕비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코끼리 왕은 다시 자야말라를 등에 태우고 무지개의 7색을 담고 있는 폭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왕은 7개의 항아리에 7색깔의 물을 각각 담더니 그것을 자야말라의 머리 위에 차례로 부었습니다. 그러자 자야말라는 코끼리로 변했습니다. 모든 코끼리들은 다시 왕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영원히 우두머리로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오늘까지도 지켜지고 있답니다. 잘못을 뉘우친 구두쇠. 브라흐마다타 왕 시대에 일리사라는 상인이 살았습니다. 일리사는 굉장한 부자인 동시에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반면에 일리사의 아버지는 관대한 분이셨고 일리사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리사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두쇠인 아들이 구걸하러 온 거지들을 매몰차게 내쫓고 마을 축제날 이웃들에게 사탕 과자 하나 돌리지 않고 옷을 한 번 사면 넉마가 될 때까지 입는 것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거지요. 일리사의 아내는 때때로 좋은 옷과 보석을 걸치고 싶어 했지만 일리사는 감히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하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면 복받은 거지. 거기다 새 옷과 보석까지 원해? 다음엔 뭘 해달라 그러려고?
아내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있었지만 일리사가 무서워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리사의 아버지는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이승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충고 몇 마디로는 아들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일리사의 아버지는 일리사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이나 눈을 가늘게 뜨는 것까지 일리사와 똑같았습니다. 일리사의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왕을 만나러 궁으로 갔습니다. 왕은 늦은 시간에 일리사가 찾아온 것을 보고 다소 놀란 눈치였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나라에 바칠 테니 왕께서 나라를 위해 좋은 일에 써 주시옵소서. 가짜 일리사가 말했습니다. 일리사가 얼마나 인색한지 잘 알고 있었던 왕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참 너그러운 제안이구나. 하지만 이미 금이 차고 넘쳐서 너희 금까지 받아들이려면 궁을 하나 더 지어야 할 지경이다. 가짜 일리사는 실망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없애야 하는데 큰일이로군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나누어 줘야겠습니다. 더욱 당황하는 왕을 뒤로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짜 일리사는 정말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내 자기 집에서 가져가고 싶은 대로 몽땅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신이 나서 몰려갔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저 구두쇠 일리사가 웬일이야 하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궁궐만큼 호화로운 집의 대문 앞에 다다르자 가짜 일리사는 경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와서 내 자산을 차지하려고 할지도 모르니 그 사람을 절대로 집안에 들이지 말도록. 그리고 진짜 일리사의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가진 재산 중에 나눠줄 수 있는 돈은 다 나눠주기로 결심했소. 당신은 새 옷과 보석을 가지고 싶어 했지?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도 원하는 만큼 돈을 가져가서 원하는 걸 사도록 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양반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왔나? 왜 이러지? 저래놓고 내일 아침 술이 깨면 나한테 욕을 퍼부을 거야. 일리사의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일리사가 재산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한 명이 일리사의 마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돌아오던 진짜 일리사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봐, 내 마차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망할 놈아. 일리사가 소리치고는 운전석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그 남자는 충격을 받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입으로 원하는 건 다 가져가라고 했잖소? 내가 그랬다고? 당신 미쳤어? 내 마차는 여기에 두고 당신은 썩 꺼져. 집에 도착한 진짜 일리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쎄, 경비가 집주인을 집에 안 들여보내주는 것이었어요. 다들 미친 거야? 일리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비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러자 경비도 일리사를 한 대 쳤습니다. 우리는 당신 정체를 다 알아. 당신
일리사 주인님인 척 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지? 경비가 소리쳤습니다. 일리사는 자신이 미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미친 건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털어놓으려고 궁궐로 달려가자 왕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일리사야, 네가 몇 시간 전에 여기 와서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거절하니까 너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지. 진짜 일리사가 침을 튀기며 그건 자기가 아니라 자기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자 왕은 호위병들에게 일리사와 함께 가짜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이 가짜 일리사를 데려왔지만 왕도 진짜 일리사와 가짜 일리사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 머리에 조그맣게 파인 부분이 있다는 걸 떠올린 진짜 일리사가 말했습니다. 이발사를 데려오세요. 이발사라면 누가 진짜인지 말해줄 거예요. 그리하여 이발사가 불려왔고 두 사람의 머리를 신중하게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작게 파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일리사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일리사가 의식을 찾자 아들을 불쌍히 여긴 아버지가 마침내 나섰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일리사의 아비입니다. 아들에게 선조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가 넓은 마음씨를 배우지 못하겠다면 내 힘을 이용해 재산을 몽땅 없애버리겠다. 불쌍한 일리사는 앞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언제 또 아버지가 나타나서 호통을 치실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려 한 사나이. 한 파탄족 남자가 당나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남자는 나무 밑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나무에 당나귀를 묶어놓고 막 잠이 들렸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이 기도문 같은 것을 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근처 이슬람 사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이 당나귀들 같으니 너희를 인간으로 만들려고 죽자고 가르쳤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탄족 남자는 그 말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며칠이고 걸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강하고 싸움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학교에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 선생님의 지혜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당나귀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니 꼭 한번 만나봐야겠어. 이슬람 사원의 선생님은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파탄족 남자의 요구에 기가 찼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너무 열심히 부탁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나귀를 6개월 동안 여기 놔두세요. 교사는 파탄족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먹일 사료값도 충분히 주고 가시고요. 정확히 6달 뒤에 파탄족 남자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당나귀와 닮은 사람이 있는지 휙 둘러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동안 당나귀를 데리고 있어 보니 당나귀가 꽤 쓸모가 있어서 주인한테 돌려주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댁의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몹시 똑똑하고 현명해서 옆 마을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파탄족 남자는 옆 마을로 가 그곳의 통치자가 자기 당나귀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 마을의 통치자를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부려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는 당나귀가 아니라 통치자였으니까요. 우선 통치자에게 당신은 한때 내가 부리던 당나귀였는데 이슬람 사원의 어느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사람으로 변신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신하들은 깜짝 놀라서 저런 불경한 말을 하는 놈을 당장 내쫓자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는 마음이 넓고 인내심이 많았기 때문에 파탄족 남자가 멍청해서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걸 당장 알아챘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군. 자네 당나귀였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마을 탁발승이라네. 가서 그를 만나보게나. 파탄족 남자는 그 길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탁발승을 찾아가서 당신은 옛날에 내 당나귀였는데 사원의 한 선생님이 당신을 탁발승으로 만들었노라고 설명했습니다. 탁발승은 이상한 사연에 어리둥절했지만 파탄족 남자에게 미쳤냐고 호통치진 않았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별의별 이상한 일을 다 겪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그는 수년에 걸친 금식과 고행으로 몇 가지 마법까지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보시오. 탁발승의 말에 파탄족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탁발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감한 사람을 보면 사자라고 합니다. 또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보면 여우라고 하고요. 하지만 용감한 사람이 진짜 사자인 것도 영리한 사람이 진짜 여우인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의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멍청한 너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너희 당나귀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파탄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난생 처음으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가 이번에는 진짜로 배울 만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당나귀 녀석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이었군요.